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연휴가 길어 마음도 넉넉한 명절입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즐기면서 팍팍한 일상은 잠시 잊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고향 가는 길 교통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태영 기자, 고속도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가 있는 이곳 서울요금소는 비교적 점차 원활한 소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수도권 정체는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정체가 풀리면서 차량들이 점차 제속도를 내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정체가 해소된 상황입니다. 다만 영동고속도로 인천과 강릉 방향은 양방향 모두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요금소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4시간 30분, 대구까지 3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강릉까지 2시간 50분이 걸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535만 대가 이동하고 귀성길 정체는 잠시 후 저녁 8시쯤 완전히 풀린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컸는지 보여드리고 싶고 애기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막 하기 시작해서.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가족 중에? 할머니요. 할머니한테 사랑해요라고 했어요. 연휴 둘째 날인 내일은 오늘보다 60만 대가 늘어난 59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귀성길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중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안전운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요금소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당연히 도로 곳곳이 막힐 수밖에 없죠. 이렇다 보니 버스 전용 차로로 달리거나 얌체 끼어들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경찰이 공중과 지상 장비를 동원해 이런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승용차가 경찰 헬기에 포착되자 무전을 받은 경찰차가 접근해 6명 이상 탑승했는지 확인합니다. 헬기의 단속을 피한다 해도 암행 순찰차가 뒤를 바칩니다. 5분이에요. 6분 이상이 타셔야지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버스 전용차로 위반하셨어요. 승용차의 버스 전용차로 위반은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른 오전부터 음주 단속도 실시됐습니다. 12시 1시? 그리고 이제 먹고 이제 자고. 이거 풀어보세요.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0.096 1년간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고요. 음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아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계속 바람이 비옥하나 붙어요. 서로 막으셨어요. 경찰은 오늘 오전 2시간 동안 31개 도로에서 29건의 음주운전을 적발했습니다. 음주 단속은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상당수가 전날 밤 술을 마신 숙취 운전이었습니다. 전날 늦은 시간까지 가음을 하게 되면은 아침에 숙취 운전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 운전자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경찰은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교통관리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합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네, 추석 연휴인데 날씨는 한여름입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예전 추석과는 다른 풍경이 엿보입니다. 물놀이장이 사람들로 북적였고 옷차림도 가을답지 않았습니다. 차선우 기자가 연휴 첫날 모습 담아왔습니다. 한강공원 야외 물놀이장이 여전히 붐빕니다. 아이들은 온몸을 물에 담그고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식혀봅니다. 가족들하고 시원하게 한강에서 좀 이렇게 시간 좀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추석보다 7도나 높은 수치입니다. 더운 날씨지만 경복궁엔 연휴를 즐기러 나온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반팔 차림에 양산을 쓰고 더위를 피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더위에도 한복을 입고 고궁의 정취를 즐겼습니다. There's a lot of different places to take pictures and to wear the hanbok like we are wearing today. The weather is really humid, so I'm feeling hot. 경복궁은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연휴 첫날 서울역은 기분 좋은 술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되게 내려가는데
좀 오랜만에 부모님 뵐 생각에 좀 기분 좋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하행선 전 노선은 97% 넘는 예매율을 기록했습니다. 때 아닌 무더위는 연휴가 끝나고 북쪽에 선선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사그라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여러 사정으로 명절에 직접 납골당을 찾지 못하는 일도 생기죠. 그런데 요즘 헌화를 대신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라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출향민들에게 벌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지자체들도 늘고 있습니다. 달라진 명절 세태를 이나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예초기가 지나가자 무성한 잡초들이 깨끗이 정리됩니다. 벌초 작업을 하는 이들은 고인의 가족이 아니라 벌초 대행업체의 직원들입니다. 작업을 마치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의뢰인들에게 작업 결과를 보내줍니다. 추석 일주일 전부터 밀려드는 의뢰로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하루에 5개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2주째 지금 저희가 지금 계속 돌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부 지자체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 3년차 되다 보니까 뭐 이제 요즘은 벌초 우리가 하는 것보다 낫다고 추천도 하시고. 참전용사들이 잠들어 있는 호국원에서는 현충일이나 명절에 참배하지 못하는 유족을 위해 무료로 헌화와 참배를 대신해줍니다. 감사하다는 문자 답장이나 전화를 많이 해주시며 특히 해외에 거주하시는 유족분들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직접 조상을 찾지 못하는 후손들이 멀리서나마 마음을 전하는 명절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추석 전에라도 여야 의정 협의체가 출범하길 바랬지만 무산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계 내부도 시끄럽습니다. 취재해보니 협의체 입장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전공의 참여 여부를 두고 지도부들 간의 격한 말들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황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의사협회 등 8개 단체가 협의체 거부를 선언하기 전날인 12일, 의료계는 광역시도 의사회장들을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이면택 의협회장을 향해 전공의와 의대생을 팔아먹었다고 비판했고, 임 회장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반박했습니다. 둘 사이 고성이 오가는 말싸움이 수분간 이어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후 경기도의사회는 공동입장문을 보이콧하고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이면택 회장이 후배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허울 좋은 연석회의를 통해 입장을 일방 발표했다며 임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의대생 전공의를 빼고 자기들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처럼만 그건 봉익임 전달인 거죠. 박단 전공의 대표가 이면택 회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해 이들의 회의 참석을 묻지 않았다는 게 의협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논의 안 하시겠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어서 다른 어제 함께 했던 분들의 입장을 모은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의료계 지도부들마저 분열 양상을 보이면서 협의체 출범에 부정적인 변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가장 걱정은 의료 공백이 여전한데 추석 연휴에는 응급실을 찾는 사람이 평일보다 많다는 겁니다. 정부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여야 의원들도 각지에서 응급실 현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당은 또 의료계와 물밑 대화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의료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중환자를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추석 전후 2주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24시간 대응에 나선 건데 의료개혁에 대해선 심지 굳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의원들 역시 지역군의 문을 연 응급의료기관 정보를 공유했지만 초점은 달랐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물밑에서 전공의 협의회 등 의료계와의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의 끈을 놓지 않는 건데 여당 관계자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가 있으면 협의체 구성이 가능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최소한의 사항들이 있을 거거든요. 당장 뭐 전면 백지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정부가 우리가 이만큼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계 참여를 위해 대통령 사과와 장차관 경질 정도는 당연한 전제 조건이라며 의료계가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겠다고 정부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추석 연휴 부디 아프지 않길 바란다. 스스로 몸 조심하자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께서 추석 연휴 기간에 아프지 말아야 한다. 아프면 큰일 난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료 대란을 수습할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네, 앞으로는 여의도와 용산 사이 이 여용사에서 정치권의 깊숙한 뒷이야기를 짚어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뭡니까? 예, 첫 번째 주제는 한동훈, 키맨과 소통 중입니다. 네, 키맨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 의료 공백 사태를 풀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와야 하죠. 네. 이들이 결국 키맨입니다. 이 한 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소통한다고 하는데요. 이 별도로 알아보니까 한 대표는 박단 위원장뿐만 아니라 사직 전공의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가 의료계 주요 단체 분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고요. 좋은 결정을 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출발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의사단체 8곳이 모인 자리에서 전공의들은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전공의들은 올해 초 7대 요구안을 밝힌 이후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각 병원과 학교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 사직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의대 교수나 학장들을 만나 요구 사안을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중에는요, 이 정부와 선을 긋기보다는 대화를 원하는 사직 전공의들도 있고요. 일부는 의협 지도부에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내부 사정은 그렇다고 해도 어제 입장문만 보면 사실상 불참의 방점이 찍혀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 의료계는요, 기본적으로 2025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을 좀 자세히 보면요, 최근 정부의 태도를 더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는 한덕수 총리 발언을 포함해서 정부의 강경 태도 때문에 대화 자체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공의 이탈로 직면하게 된 현장의 어려움들은 새롭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간 의료개혁이 지체되면서 누적된 문제가 노출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 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뭐 정부가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태도의 변화가 있으면 대화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추석 이후에는 좀 진전될 수 있을 걸로 봅니까? 현재까지는 의료계와 정치권 모두 내부적으로 의견이 일치된 상황은 아닙니다. 예. 결국 키맨인 전공의들이 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건데요. 이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이 전공의들도 2025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됐다는 점 어느 정도 인정해야 이 협의체 구성이란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측 다 유연한 마음으로 임해줬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영국 대총리 질문과 한덕수입니다. 예. 이 최근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공세에 좀 밀리지 않고 좀 받아치는 모습 때문에 한 총리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대통령의 공식 발언 500개 중에 독도란 단어가 천만에요. 없습니다. 의원님이 맨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많은 국민들께서 의원님께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천만에요. 우리는 더 도약을 할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우리 한다고 경제가 하시는 도약을 거죠. 하지 꼬꾸라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그거 원하시는 거 굉장히 아니시죠? 어려움을 겪.
네, 한 총리 그동안 참 조곤조곤하게 답변했었는데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알아보니까 한 총리 요즘 영국 의회 대총리 질문을 즐겨 본다고 합니다. 예, 이 주변 직원들에게 권유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11일 영국 의회 대총리 질문 모습 잠시 보시죠. 이 노인 난방비 사건 문제를 두고 키어 스타머 총리가 리시 수낙 보수당 대표의 질문을 이 방만 재정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는 장면입니다. Will he now publish the impact assessment before the House rises? Prime Minister. Mr. Speaker, the fact of the matter is this. They left a £22 billion black hole. 네, 영국의 대총리 질문은 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답변과 질문을 오가네요. 네, 맞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은요, 이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장관들도 주로 의원들이 맡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정부 질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22대 국회처럼 야당의 일방적 공세에는 의원 내각제인 영국 의회의 답변 태도가 이 한덕수 총리에게 적지 않은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 영국 의회의 모습들이 지금의 전투력이 있는 한덕수 총리를 좀 만든 셈이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자 여당은 민주당 정권의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일 굴욕 외교를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북한의 우라늄 핵시설 공개는 대북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라며 민주당은 북한 얘기만 나오면 아주 과묵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할 수 있었던 건 민주당이 집권할 때마다 잘못된 대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고 진실을 호도해가며 사실상 지원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권에선 핵 무장론도 다시 거론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자체 핵무기 개발까지 옵션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장 핵무장을 하진 않더라도 필요할 때 신속하게 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반복적인 전 정권 탓하기에 불과하다며 식상한 북한 이슈 키우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노정면 대변인은 북핵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무능과 대일 굴욕 외교를 물타기하고 의료 문제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여러 현안을 덮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연휴 첫날부터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는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인명피해가 컸고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한 대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유리창은 통째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남해고속도로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3차선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갓길 구조물에 부딪힌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기사와 승객 등 22명이 다쳤는데 승객 2명은 반대편 차로까지 튕겨나갔습니다. 튕겨나간 사람만 안전벨트를 착용 안 했거든요. 미착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으로 튕겨나간 거지. 차량 한 대가 도로 위에 뒤집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충남 서산시의 한 도로에서 일가족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렸었는데 아마 미끄러졌는지 밑에가 지하차도 다니는데 그걸로 추락한 거예요. 어젯밤 인천의 한 골재 제조 공장에서 큰 불이 나 6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영농조합 육묘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작업장 2개 동이 불에 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어젯밤 제주국제공항 상공에 드론 같은 물체가 발견돼 48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32편의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으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시스템입니다. 제주국제공항 운항 기록에 지연 혹은 결항한 항공편 목록이 수두룩합니다.
어젯밤 9시 5분쯤 제주 공항 활주로 인근에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공항 측은 테러 가능성과 사고 위험을 고려해 48분간 제주공항 이착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국가 보안 시설인 공항 반경 9.3km 이내엔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당국이 추적에 나섰지만 해당 물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추적 물체가 주변에서 이착륙 중단이 됐던 거잖아요. 물체가 뭐였는지 이런 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전면 마비는 전국 공항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제주로 오던 일부 항공편은 착륙을 못해 인근 상공을 맴돌았고 일부 출발편은 2시간 늦게 출발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으로 가던 비행기 6대는 밤 11시 이후 김포 착륙이 불가능해 인천공항에 내리는 등 국내선과 국제선 총 32편의 운항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승객들은 비슷한 일이 되풀이될까 봐 걱정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일이 있고 또 거기 시간도 예약이 돼 있는 거라서 지연이 되면 안 되겠죠. 공항 측은 주변에서 날아온 풍등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지하 배관이 파손돼 오늘 오전까지 14시간 넘게 수만 가구의 온수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30년이 넘은 노후 배관이었는데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홀 뚜껑에서 흰 수증기가 계속 솟아오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중소기업 유통센터 앞 지하 공동구에 온수 배관이 파손됐습니다. 누수가 일어나며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 구로구 고척동 일대 5만 8천여 가구의 온수 공급이 끊겼습니다. 온수 배관이 파손돼 누수가 일어난 곳입니다. 복구 작업은 밤을 꼬박 새우고 14시간 만인 오늘 오전 6시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복구 후에도 일부 가정은 오전 내내 온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어르신과 아기가 있는 집에선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오전에도 아직 그게 복구가 잘 안 됐는지 미지근한 물이 나오더라고요. 물을 데운 다음에 샤워를 시켰습니다. 지역 난방 방식인 양천구 일대는 서울에너지공사 열병합발전소가 일괄적으로 온수를 공급합니다. 파손 부위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온수 밸브를 잠그면서 인근 지역 온수 공급이 중단된 겁니다. 공사 측은 1991년에 매설한 온수 배관이 노후화돼 파손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한겨울인 지난 1월에도 온수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한적한 길가 풀숲에 폐지를 줍던 어르신이 쓰러져 있다 구조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주변에 인적이 없어서 자칫 큰일이 날 뻔했는데 순찰차를 타고 가던 경찰관의 눈썰미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충주시 대소원면 인근 국도를 지나던 순찰차에 찍힌 블랙박스 화면입니다. 갓길에 놓인 정체 모를 검은 물체가 화면 한쪽에 나옵니다. 숲에 막대기인지 다리 모형인지 같은 물체가 보였습니다. 순간 이상한 느낌이 와서 지나치지 않고 확인해보자 하는. 경찰이 순찰차를 돌려 다시 확인해보니 막대기가 아닌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다 무더위에 지쳐 쓰러져 있던 겁니다. 당시 낮 최고 기온은 33도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이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굳어가는 등 자칫 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노인을 순찰차로 옮겨 응급조치를 취한 뒤 무사히 보호자에게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올 들어 온열 질 환자는 3,505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9명이나 증가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네, 우리의 분리수거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에겐 무척 까다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대학가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가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세입자들이 내놓은 쓰레기 봉투를 집주인이 일일이 열어 다시 정리합니다. 막 이렇게 섞어서 막 버리니까 분리 작업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의 분리수거 방식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그냥 막 내다 버린 겁니다. 직접 몇 개 빨간 국물이 남은 플라스틱 용기와 종이컵 등이 뒤섞여 있고
또 다른 봉투 안에도 페트병과 비닐봉지 등 재활용 쓰레기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고충을 호소합니다. That guy on the internet said, if pigs would eat it, then put it with the food waste. Sometimes I get stressed sorting my trash. Putting the specific bags to the specific containers can be overwhelming. 외국인 유학생 수가 23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학가마다 쓰레기 혼합 배출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자취를 처음 해보는 내국인 학생 일부도 헷갈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학생뿐만이 아니라 국내 학생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열어가지고 다 검사해야 돼, 안에서. 구청들은 영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된 분리수거 안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처분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김 여사와 직원 간의 녹취록이 담겼고 김 여사 이름은 80여 번 등장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2심 판결문엔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녹취록이 4건 담겨 있습니다. 2010년 1월 25일 증권사 직원이 2,439원에 4만 주 샀다고 하자 김 여사는 그분한테 전화 왔죠라고 되묻습니다. 다음 날 증권사 직원이 2,440원까지 8,000주 샀다고 하자 김 여사는 또 전화 왔어요라고 묻습니다. 공소시효가 소멸한 2010년 10월 20일 이전이지만 이 대화는 검찰이 향후 김 여사 처분을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뜻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재판의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 손모 씨는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을 참조해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364쪽에 달하는 이번 판결문에 김 여사 이름은 84번, 모친 최은순 씨는 33번 언급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다음 달 16일에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보 모두 후보 단일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성사 여부가 핵심 변수인 만큼 후보들이 난립할 경우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출마를 놓고 진보교육계 내부에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교육감 선거가 특정 후보의 자격 논란으로 인해 후보도 정책도 공약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피선거권을 회복하여 출마한 저를 두고 사퇴부터 촉구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진통입니다. 진보교육계는 1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1인 2표씩 행사로 4명을 가린 후 1차 투표와 2차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합산해 최종 단일화 후보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1인 2표가 아닌 1인 4표씩을 요구하며 별도의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는 곽 전 교육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보수교육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전화면접 방식으로 2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오는 24일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양욱 전 한국교총 회장이 단일화 경선에는 참여하지만 일방적인 여론조사 방식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경선 규칙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이권 다툼의 무법지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서로 관리인이 되겠다며 각종 소송 전에 폭행까지 불사하고 있는 건데 김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란색 조끼를 입은 용역업체 직원이 한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 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또 다른 남성이 차로 올라가려 하자 2명이 밀어내고 경찰은 멀찍이 지켜봅니다. 남성은 피투성이가 됐고 경찰과 소방까지 출동했습니다. 지난 11일 경기 동탄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서로 관리권을 주장하는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주자 2명이 다쳤고 용역업체 직원 1명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비업법 위반 혐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있고요. 서로 고소한 것들도 있어서 관리인이 최소 수억 원의 관리비를 주문하고 각종 이권 사업까지 관장할 수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유자와 입주자 몫입니다. 계약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계약금 이제 돌려달라고 이제 계약 취소하고 이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의 대형 지식산업센터에서도 관리인 선정을 두고 집단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소유자들의 투표 위임장을 위조한 관리인 헌터 2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은 국내에서 주로 제주도와 강남 부동산을 사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차이나머니가 인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매수세가 쏠리는 이유가 뭔지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부평구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앞 거리. 건물 곳곳에 중국어 간판이 달렸습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집을 사버리는 중국인도 많습니다. 몇 명 중이라면 7명 정도? 아파트를 요새는 또 많이 주거 오피스텔 또 많이 갖고 계시고 그래요. 특히 중국인들이 작년 사들인 부동산은 인천 지역만 1,700억 원에 달합니다. 순 매입 규모로는 2019년보다 66% 급증한 규모입니다. 중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몰렸던 제주도와 서울 강남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제주와 강남은 주로 투자인데 반해 인천은 실거주 수요가 많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중국 본토와도 가까워서 탈중국 흐름이 인천으로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은 실거주역에 가깝고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기라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 1,000가구. 이 가운데 중국인은 절반이 넘는 5만 3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가안보회의 서기의 방북을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보실장급입니다. 이 최고 지도자가 아닌 안보수장을 위한 의전치고는 이례적입니다. 그 배경이 뭔지 윤동빈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젯밤 러시아로 돌아가는 쇼이구 서기를 배웅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에 나와 악수와 포옹을 합니다. 김정은은 3억 원에 달하는 벤츠 마히바흐 SUV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조수석에 쇼이구를 태우고 데려다주는 모습까지 포착됐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쿠바의 미겔 디아스 카넬, 러시아 푸틴 대통령 등 국가수반이 방북했을 때와 비슷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인 겁니다. 앞으로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러시아 연방과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쇼이구가 지난해 7월 방북했을 당시 북한 측이 국방상을 내보냈던 것에 비해 의전 수준이 크게 격상된 것으로 확인되며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중요한 거래가 오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나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은은 11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의 핵 협상을 염두에 두고 몸값을 높일 수 있는 확실한 기술적 진보를 이뤄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싶어하는 상황으로. 북한은 지난 5월 발사했던 정찰 위성 발사체에 러시아의 액체 산소 엔진 기술을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지난달에는 러시아군의 란쳇과 십자날개가 흡사한 자폭 드론을 공개해 러시아의 불법 기술 이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 미국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존재감이 엄청납니다.
인기만큼이나 영향력이 큰 대중스타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이 박빙인 미국 대선 승부의 변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이 대선판을 흔들고 있는데 오늘은 황정민 기자가 대선에 참전한 스위프트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공화당 대선 주자를 결정하기 위한 자리에서 노스다코타 주지사에게 의외의 질문이 쏟아집니다.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 how do you think? Well, I love their music, but I'm not a Chiefs fan. Next question. Do you think they're actually together? Do you think Taylor Swift and Travis Kelce are actually a couple? But this is a big topic. 웬만한 정치 이벤트보다 더 큰 화제가 되는 미국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스위프트노믹스, 스위프트 포지엄, 여러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그가 민주당 해리스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스스로를 자식 없는 캔 레이디라며 트럼프 캠프를 저격했습니다. 3억 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는 스위프트의 팬덤, 이른바 스위프티는 10대에서 20대 여성이 줄을 이룹니다. My girls have grown up on her music, and so every album represents a different part of their lives growing up. 스위프트의 자전적인 노랫말에 위로받고 서로 우정 팔찌를 나누며 유대를 강화합니다. 이들의 결집이 경합주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성이 임신과 출산, 낙태를 결정한다는 생식권 문제를 부각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선 더 긍정적입니다. Personal, but are forced to go out there because they nearly died because they can't get abortion services in a pregnancy. 가수 비욘세의 지지를 받은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 대선에서 패했듯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반론도 있습니다. 공화당도 평가절하합니다. I love when liberals make our art and our music and conservatives make our law and our policy. 마지막까지 결과 예측이 어려운 역대급 초접전 양상 속에 스위프트 신드롬이 투표장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최초로 우주 유영에 성공한 민간인 가운데 한 명이 우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해 화제입니다. 연주곡도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지구의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했는데 감상해 보시죠. 이정민 기자입니다. 스페이스X 엔지니어 세라 길리스가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공중에 뜬 검은 머리칼이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 해초처럼 움직입니다. Welcome aboard the Dragon spacecraft. I'm Sarah Gillis, one of the Polaris Dawn crew members. As we travel around our beautiful planet Earth on this 5-day mission, we wanted to share this special music moment with you. 연주된 곡은 거장 존 윌리엄스가 만든 영화 스타워즈의 배경음악입니다. 곧이어 미국 LA에서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고 이윽고 스웨덴과 브라질, 아이티, 베네수엘라에 이어 아프리카 우간다의 트럼펫 악단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합주에 참여합니다. 우주에서 녹음된 연주를 스페이스X 위성을 통해 지구로 전송해 세계 각지의 교향악단과 동시에 합을 맞춘 것처럼 만든 영상입니다. This performance symbolizes unity and hope, highlighting the resilience and potential of children everywhere. 폴라리스 측에서 수아암 등 어린이 환우의 기부금 모금을 위해 제작된 4분 남짓의 영상은 국경과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 음악으로 하나 된 연주를 선보이며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프로야구가 정규 시즌 끝을 향해 가면서 포스트 시즌 경쟁은 더 뜨겁습니다. 5위까지 주어지는 가을 야구 티켓을 두고 치열한 승부를 벌였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가을 야구 마지막 자리를 노리는 SSG는 초반부터 성실히 달아났습니다. 1회 선두타자 박성한의 솔로 홈런에 이어 2회 이지영의 적시타, 3회 최정과 에레디아, 오태곤의 연속 적시타로 삼성 마운드를 두들겼습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벌려놓은 점수차가 4회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볼넷과 몸에 맞는 공으로 만들어진 삼성의 투아웃 만루 상황. 밀어내기 볼넷으로 시작해 김지찬의 내야 안타. 다시금 볼넷으로 이어가더니 구자욱이 가운데 몰린 직구를 놓치지 않고 만루포를 터뜨리며 단숨에 역전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비기닝에도 SSG의 집념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4회 말 박성환과 정준재의 안타로 추격의 고삐를 조였고 7회 말 삼성 개투 최지광이 몸에 맞는 공과 보크로 흔들리자 이지영의 2타점 적시타로 극적으로 역전하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7위 한화와 반경기차 8위 롯데도 포스트 시즌 바늘구멍을 놓고 양보 없이 맞붙었습니다. 롯데는 1회부터 선두타자 윤동희와 전준우가 판박이 홈런포를 터뜨리면서 일찌감치 주도권을 잡았고 4회 말 상대 실책으로 시작된 기회에서 밀어내기 볼넷과 연속 적시타로 대거 6점을 내며 크게 달아났습니다. 가을 야구가 절실한 한화도 7회 이도윤의 2타점 2루타에 8회엔 문현빈이 싹쓸이 2루타를 터뜨리며 추격했지만 벌어진 점수차를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TV유선 장동우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도 폭염특보가 이어지며 늦더위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강원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동해안과 제주에는 최대 100mm의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화요일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이 25도, 대구는 24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도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낮 기온 33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고 특히 전주는 35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7세기 작품 작자 미상의 물에 뜬 달입니다. 배를 타고 가던 노인이 물 위에 비친 보름달을 건져 보려고 합니다. 이태백이 손에 담으려다가 물에 빠졌다고 할 만큼 달빛은 매혹적이죠. 그중에서도 달빛이 가장 좋은 밤,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보름달처럼 넉넉해야 할 추석 명절인데 공백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병원을 지키는 의사들입니다. 사실은 이번 추석은 좀 많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위중증 아기들이 와서 그 문제가 생길까 봐 좀 두렵다. 의료 공백 사태에 위중한 아이를 전원할 수 없는 상황이 올까 봐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래도 진료실 불을 밝히는 건 사명감 외에 어떤 말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프지 말자. 이번 추석 명절의 덕담이라죠. 이 말 밖에는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입니다.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 덕분에라도 큰 혼란 없이 무사히 추석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뉴스7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